장사를 할 때의 자세. 장사는 무엇이고 사업은 무엇일까? 나 나름대로 그 차이를 정의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장사는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근거리 원내의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은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가 주는 한계를 뛰어넘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설렁탕집을 개업하였다고 치자. 당연히 주된 손님은 인근 주민들과 그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즉, 고객의 활동 반경이 당신과 물리적으로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설렁탕집을 잘 운영한 덕에 소문이 나서 설렁탕 육수를 전국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치자. 이 경우 고객들의 활동 반경은 이미 당신과 지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사업이다. 63빌딩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을 생각하여 보자. 63빌딩 지하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옷가게들도 장사이고 식당들도 장사이고 고층부에 있는 고급 식당들도 모두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빌딩의 사무실층에 있는 회사들은 어떨까? 그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나 변호사, 약사, 법무사, 관세사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의 업종은 장사일까 사업일까? 그들의 활동 반경을 생각한다면 장사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의 유명 병원들처럼 여러 곳에 분원을 설립하고 경영한다면 그것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사는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가 곧 고객과 만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업 장소가 된다.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다. 음식점이나 옷가게를 할 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장사이기 때문이다. 손님이 먼 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면 어떨까? 고객과 만나는 장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장사에 속한다. 반면에 사업은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를 벗어나 고객과 만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 그 작업 장소가 허름한 지하 창고여도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업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 역시 지리적 장소를 벗어나므로 사업에 속한다. 사업이나 장사를 구분할 때 그 법적 구성 형태, 이를테면 주식회사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가 따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장사와 사업을 내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 장사를 할 때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업을 할 때의 자세는 별도로 다룰 것이다.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돈만 노리면 돈을 절대 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수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번다는 말로 표현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 경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진리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데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번다? 아니, 세이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 내 말을 똑똑히 새겨 들어라. 당신이 아주 작은 식당 하나를 개업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돈을 벌어야 하므로 4,000원짜리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의 원가를 생각할 것이고 한 그릇을 팔았을 때 남게 될 이득을 계산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찌개 몇 그릇을 팔아야 월 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새겨 들어라. 이득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라는 공식을 믿는 당신의 그 식당은
장담하건대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당신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맛이다. 고객이 찾는 것은 맛있는 된장찌개이기 때문이다. 그 맛을 창출하려면 당신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된장을 직접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깡통에 담긴 공장 제품을 사다 쓰려고 하고 새벽에 시장에 가서 직접 신선한 야채를 구하는 대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납품업자에게서 받아다 쓸 것이다. 그러고는 원가를 생각할 것이다. 거기서 무슨 차별화가 생긴단 말이며 무슨 맛이 생겨난다는 말인가.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유명하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일부러 가본 적이 있었다. 내가 업소를 잘못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왔다 가면서 남겨놓은 낙서들이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나는 고추장 맛부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화장실을 가면서 주방 쪽을 살펴보니 그 고추장은 공장 제품이었다. 나는 그 이후 그 동네를 가지 않는다. 안 되는 식당일수록 밥맛도 형편없는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싸구려 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고객들이 올 리가 없고 장사가 안 되지만 메뉴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메뉴만 늘리면서 더더욱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서 빚에 쫓기게 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한다. 한심한 사람들. 당신 입맛에는 맛이 그럴듯한데도 안 팔린다고? 부자들이 보기에도 맛이 있을까? 명동 칼국수로 유명한 명동 교자에 가보라. 칼국수 하나를 만들어도 일단은 배부른 부자들이 먹어도 맛이 있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배고픈 사람이 먹었을 때만 맛있는 음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명동 교자에서는 독특한 칼국수 맛을 보존하고자 명동에 있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지점 설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현재 나이가 50대인 그는 20대 말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연간 매출 수백억 원대의 건실한 회사를 졸지에 물려받았다. 몇 년 후 그는 부동산 개발처럼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룸살롱에서 젊은 여자들만 찾아다니다 30대 중반에 회사가 부도나 결국 쫄딱 망하게 된다. 곧 이어 아내로부터는 이혼을 당하였고 자식들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였던 아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에 원룸에서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왕년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여러 친구들의 사무실 한귀퉁이를 전전하면서 빌부터 지내기를 근 10년간이나 하였다. 그러다가 마음을 겨우 고쳐먹고 몇 년 전 아주 작은 삼겹살 음식점을 월세로 개업하였고 개업 6개월 정도 후 내가 방문하여 보니 인테리어고 뭐고 없었지만 손님이 미어 터졌다. 그 북새통 틈에서 나도 겨우 식사를 했는데 모든 음식의 맛이 아주 좋았다. 손님들이 오면 그가 주문을 직접 받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함께 빈 그릇을 치웠으며 행주를 직접 들고 드럼통으로 만든 식탁을 치웠다. 손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떴을 때 겨우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 음식점에서 자면서 새벽에 봉고차를 끌고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고 음식도 직접 준비해 놓는 것이 그의 아침 일과였다. 주방장이 하는 일은 그가 아침에 잔뜩 준비한 것을 조리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기에 평범한 아줌마를 고용하고 있었다. 나는 부도 이후에도 계속 허황된 꿈만 꾸던 그가 왕년의 생활을 생각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해본 적도 없는 먹는 장사에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였다. 그의 답은 이러했다. 친구들에게 얹혀 지내기를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넥타이를 풀고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뭘 하여야 할지는 몰랐다. 삼겹살집을 하게 된 동기는 별거 없다. 이혼 후 자식들도 없이 혼자 살면서 근 10년 동안은 한 끼 한 끼를 대강 때웠다. 하지만 부도 전까지는 서울에서 잘한다는 고급 음식점들은 거의 모두 다녔으니까 뭐가 맛있는 것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찬밥에 김치로 밥을 먹다가 왕년에 화려했던 내 고급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팔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고기를 사다가 직접 포도주에 숙성시켜 보면서 소스 개발도 시도하여 보았다. 몇 개월 노력한 끝에 내 입이 만족하는 맛이 나오게 되자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 3천만 원을 갖고서 월세로 식당을 개업했는데 이제는 세무서 걱정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여기서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이다. 먹는 장사를 하려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배부른 부자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한 뒤에 개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돈방석에 앉게 된다. 호떡 하나를 팔아도 맛을 연구하여야 하고 버터는 좋은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맛을 추구하다 보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당연하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을 것이므로 종업원 인건비를 아껴야 하고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자기 몸을 코피가 터질 정도로 최대한 움직여야 한다. 몸이 좀 피곤하므로 직원을 고용하여 새벽 시장에도 다녀오게 하면 안 되느냐고? 아니, 없는 살림에 시작한 장사일 것이므로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무슨 돈이 그리 많다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사람을 부리겠다는 말이냐. 주방장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멍청하다.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먹는 장사를 예로 삼아 설명하였지만 다른 장사들에서도 그 원리는 그대로 통용된다. 무슨 장사를 하건 간에 우선은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되는 당신 자신의 몸을 24시간 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변의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다. 경쟁자들은 자기 인건비, 종업원 인건비, 투자 비용 등등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오버헤드 코스트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 되고 그 대신 고객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소문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소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무슨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1, 2년 동안은 이를 악물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개업 이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원가고 나발이고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개업 초기에 오는 손님에게서 외면을 받는다면 조만간 당신은 쪽박을 차게 된다. 단 한 명의 고객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신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손님이 줄을 선다. 그때부터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료 구입량도 많아지기에 원가도 절약된다. 함흥냉면으로 유명했던 종로 5가 시계 골목에는 나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주인이 바뀌면서 맛이 완전히 달라진 게 그 이유다. 대부분의 그렇고 그런 식당에서 주인들은 저녁 시간에 가게 안에 앉아 TV 연속극을 보고 있다.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도 말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어느 장사이건 사업이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초기에는 당신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장사니 사업이니 하는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려라. 자유시간, 휴식시간, 그럴 시간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장사고 사업이니까 말이다.
아울러 고객이 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충족할 수 있는지만을 연구하여라. 처음에는 힘들고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늦어도 3년째부터는 돈이 쌓일 것이다. 절대로 이득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아님을 명심해라. 이득은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나는 내 임대 건물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모두 거절하여 왔다.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바생들을 써서 무슨 맛이 제대로 나겠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장사나 사업의 아이템. 많은 독자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알려달라거나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느냐고 내게 메일을 보내온다. 현재 여유자금이 1억 있는데 무슨 장사를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도 한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과 현재 하고 있는 일 등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이다. 내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점치냐? 또 이러저러한 업종에 종사하려고 하는데 그 업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이건 역시 멍청한 질문이다. 업종이 좋으면 개나 소나 다 뛰어들어도 돈을 번다는 말이냐? 업종이 나쁘면 모두 다 손해를 보고 불황인 업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호황인 업종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사양 산업이 있음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봉급 생활자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궁극적으로 아이템은 보물찾기처럼 당신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면 드디어 찾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앞서 백만장자 마인드의 통계를 인용한 적이 있다. 그때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다고 했었다. 저 멀리 숲속 어딘가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한 아이템은 남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게 저절로 당신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 것이 눈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고용인, 즉 봉급 생활자로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실제로 수십 년간 사람들을 고용하여 온 나의 경험에 따르면 절대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장 공통적 특성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아이템이 당신 눈에 저절로 보여야 한다는 말은 이게 왜 없지? 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의 간판 혹은 난간 등에 비둘기들이 와서 배설하는 것을 막아주는 버드 스파이크라는 것이 있다. 10여 년 전 건물 전면에 비둘기가 하도 많이 몰려들어 배설을 하기에 버드 스파이크를 찾아보니 모두 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것 뿐이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비둘기가 많이 있는 곳들에서 보았던 것들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데 일반 철사로 만든 것들은 녹이 쓴 상태여서 스테인리스 재질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비롯한 모든 플라스틱 재질은 자외선에 의해 변질되고 스파이크 자체도 스테인리스 철사보다 훨씬 굵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았다. 나는 즉시 100%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제품을 찾아 중국에서 몇 박스 수입한 후 난간이나 간판 위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그 스파이크를 수입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절로 눈에 보였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재고가 있어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팔아먹을 수 있다. 현재 스테인리스 버드 스파이크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바닥 부착면은 플라스틱 재질이며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을 미리 수입한 후 판매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당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더 이상 추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충분한 부자였고 새로운 일을 맡길 만한 직원도 없었기에 귀찮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와 얘기하다가 이런 아이템이 있음을 들었던 사람이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면 아이템이 보인 것일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팔릴지, 이익이 얼마나 날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이미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 물품을 늘리는 차원에서 해볼 만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경우 그 장사나 사업은 틀림없이 망한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워렌 버핏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아라.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임을 알게 된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알바생들은 새겨들어라. 매일 매 시간이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알바하는 동안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잡아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참고로 1986년에 직원들이 사용할 워드 프로세서용으로 6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리스로 구매한 후 나는 호기심에 MS-DOS와 디베이스 프로그램을 혼자 공부하였다. 그 당시 나온 PC 잡지들에는 디베이스로 만든 유용한 사무관리 프로그램, 예를 들면 주소록 관리 등등의 소스가 실려 있었는데 그 소스를 한 줄 한 줄 보면서 디베이스 책에서의 설명과 비교하며 실력을 쌓아나갔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주소록 관리 전용으로만 사용하여도 찾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눈에 저절로 보였고 그래서 고객이 원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끼워서 팔기 시작했다. 덧붙여 다른 항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속도 300bps짜리 모뎀을 몇십만 원에 사서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다이얼로그에 접속해 본 것도 그때였다. 이처럼 천리안 PC 통신을 일찍부터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터넷 관련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친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을 때가 자주 있었다. 내 대답.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부자였거든. 부자들은 사업 아이템이 눈에 보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